여기 독일 최악의 문제아로 악명 높던 독일 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60년 전에 한국인을 겪어봤다던 할아버지의 강력한 고집에 의해 강제로 한국으로 보내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후진국인 줄 알고 한국에 왔던 그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하이케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문제아로 유명했을 정도로 20살 이전의 제 모습은 정말 망나니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부는 늘 뒷전이었고 애초에 뭔가를 열심히 해본 적도 없었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저는 키가 작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때리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툭하면 가출해 밥 먹듯이 절도를 하곤 했고 가족들은 그런 제 모습에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건 바로 저를 한국 대학교로 강제 유학 보내는 거였죠. 사실 할아버지는 꽤나 별난 분이긴 했습니다. 술만 마셨다 하면 늘 가본 적도 없는 한국 이야기를 꺼내시곤 했거든요. 너희들, 지금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진국인 것쯤은 알고 있지? 그러나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이름도 없는 가난한 국가였어. 실제로 한국인들은 떼거지로 독일로 파견와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지. 나는 이때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알게 되었어. 당시에 나는 광산 감독관으로 갓 승진한 청년이었거든. 한국인들이 파견 오기 전에도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엄청난 인력들이 독일에 노동을 하러 왔는데 이들은 얼마나 말도 안 듣고 게으르던지 모두가 일은 안 하고 범죄만 일으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싫어하곤 했어.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들만은 완전히 달랐지. 한국인들은 그렇게 키가 크지도 체격이 크지도 않았고 나는 이들이 가혹한 탄광 환경에서 제대로 일은 할 수 있을까 싶어 엄청나게 걱정이 들었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시작부터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지. 한국인들은 독일인들에 비한다면 꽤나 왜소한 체격을 가졌지만 그러한 작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힘과 정신력을 자랑했거든. 한국인들은 매우 꼼꼼했고 이상하리만큼 일머리가 좋았으며 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 그런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한국인들은 도착한 순간부터 그야말로 뼈를 깎는 헌신을 보여줬지. 다른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독일 문화에 통합되었고 더 특이한 건 한국인들은 늘 배우고 싶어하고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기를 열망했다는 거야. 한국인들은 항상 탄광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늦게 떠났고 불평 없이 가장 힘든 일들을 도맡았지. 나는 아직도 당시의 겨울을 잊지 못하고 있어. 날씨는 평소보다 혹독했고 다이너마이트가 특히나 더 위험했던 날이었지. 다른 탄광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일을 못하겠다며 도망쳐버렸지만 한국인들은 추위가 뼈에 스며듦에도 조용한 끈기로 인내하더군. 한국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기꺼이 힘이 되어주었고 그들의 동지에는 정말 감탄을 자아냈지. 한국인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단합을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갔고 결국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라고 무시하던 우리 독일인 관리직들은 전부 한국인들에게 매료되며 이들을 존경하게 되었어.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 그렇게나 무뚝뚝하던 한국인들은 우리가 마음을 여니 그렇게나 정많고 재밌는 사람들도 없더라고. 한국인들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 피곤함과 어둠 속의 끝없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남을 먼저 생각했지. 결국 그렇게나 콧대 높던 몇몇 독일인 관리직 녀석들도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전염되어 노동의 존엄성과 존경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 한국인들 특유의 낙관주의는 정말로 전염성이 있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광산에서의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시간들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 저는 할아버지의 이러한 회고록을 100번은 들었을 정도로 할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루함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할아버지가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눈치를 줬죠. 그러나 부모님은 그러한 할아버지의 무용담을 저보다도 더 많이 들었을 텐데도 아직도 눈시울을 붉히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시더군요. 하이케, 잘 들어보려무나.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니까 말이야. 한국인들이 내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그들의 가족과 고국을 위한 변함없는 헌신이었어. 틀림없이 한국인들은 그들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고국으로 보내기 위해 기꺼이 독일에서 가장 힘든 현장에서 일했거든. 그들은 고된 노동을 마치고도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며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들이 편지를 쓰면서 짓는 설레는 표정은 숙소의 희미한 불빛에 비춰졌지. 물론 이때의 한국은 가난한 국가였고 글씨를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글을 쓸 수 있는 한국인 동료들은 기꺼이 동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했어. 나는 그러한 편지를 대필해주는 한국인 청년에게 이들이 대체 편지에 어떤 내용을 적는지를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 편지들은 희망과 약속,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그들의 나라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들이 느낀 자부심들이 적혀 있다고 하더군.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나는 문득 의문점이 들었어.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희생만 하는 게 억울하지는 않냐고 물어봤지. 한국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들 아무도 그들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결국 잊혀질 게 분명하거든. 젊음은 노동을 하느라 순식간에 져버릴 거고, 그렇게나 고국으로 외화를 보내며 남을 위해 피땀 흘리다 보면 어느새 그들은 늘어난 주름살 외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전혀 억울해하지 않더군. 통역이 제대로 된 것이 맞다면 한국인들은 조용히, 그리고 덤덤히 집으로 보낸 돈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자신들의 자식과 가족들에 대해 입을 떼더군. 그러면서 몇몇은 교복을 입고 순수한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는 여동생의 사진을 내게 보여주기도 했지. 이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그들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 그러면서 그녀는 제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저 하나로 가족과 국가가 편히 살 수 있다면 100번이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굳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제가 가족과 국가를 위해 큰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헌신의 태도를 보고 나는 그저 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길 뿐이었어. 독일은 이때도 개인주의가 심각하게 팽배해 있었고,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장면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었거든. 결국 우리 모두는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과 집단주의적인 태도에 감동을 받고 우리의 진정한 동료로 인정하며 친하게 지냈지. 정말로 한국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그들만큼 풍요로운 사람들도 없었어. 이들은 독일 덕분에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며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짓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거든. 그들은 피곤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자원봉사를 하며 공사를 도왔지.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환영해준 지역사회에 기꺼이 환원하겠다며 무료로 노동력을 제공했고, 이들은 늘 정성과 헌신으로 일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모두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헌신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 결국 지역 마을 사람들도 한국 노동자들을 존경하게 되었지. 독일인들 모두는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한국인 젊은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지 똑똑히 보았어. 한국인들은 분명히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독일인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지. 자, 이젠 세월이 흘렀고 한국 광부들의 공헌은 독일의 광산 역사의 중요한 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고와 헌신은 그들의 조국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제적 번영에도 크게 기여했거든. 한국인 노동자들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경하는 영원한 유산을 남긴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이 끝났을 때 역시나 부모님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저는 그저 할아버지가 또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싶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이미지만 안 좋아졌죠.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한국이 세계 최빈국의 후진국이었다면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어떻게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했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한국인들이 근면성실하다지만 저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독일은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고 근본 있는 경제대국인데 한국이 그렇게나 쉽게 선진국이 된다면 독일의 선진국으로서의 정통성이 부정당하는 기분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저는 이런 현상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죠. 한국은 근본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게 한국 유학을 권하다니 제가 강력히 반발하는 건 불보듯 뻔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정말 끈질겼어요. 한국인들의 가족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근면성실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자신들 손으로 직접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인들과 함께하다 보면 저 또한 저절로 열심히 살게 될 거라며 계속해서 한국행을 권유했거든요. 결국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불신은 부모님께도 옮겨붙었고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가지 않는다면 용돈도 끊고 집에서 쫓아내버릴 거라며 거의 협박조로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모님의 성화에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저는 특단의 수를 생각해냈죠. 바로 한국을 가긴 가지만 한국의 수준 낮은 모습을 취재해서 할아버지와 부모님께 보내는 거였습니다. 1960년대에 가난한 국가였던 한국이 벌써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고 분명 후진적이고 가난한 모습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가난한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온다면 할아버지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를 다시 한국에서 꺼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한국에 입국했죠. 사실 저는 정말로 한국에서 일주일을 채 보내기도 전에 다시 독일로 돌아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관한 후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해외 커뮤니티를 많이 참조했고 한국은 정말로 후진국이 맞는지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제보하는 글들이 많았거든요. 조금 이상한 점이라면 그러한 글들을 게시한 작성자들은 그들의 활동 내역을 보니 중국인으로 추정되고 전부 한국 관련 비하의 내용과 중국 찬양 글만 게시하기에 도대체 중국인들은 왜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었고 어디로 가면 한국의 가난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지를 전부 메모해뒀죠.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된 한국에서 저는 한국의 공항 지하철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하철에는 웬 키오스크와 함께 수화물을 놓을 수 있는 수납장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게 대체 뭐하는 기계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채 사용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주요 지하철역에서는 자동화된 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승객들은 전용 키오스크에서 수화물을 체크인하고 키오스크는 스마트 사물함과 자동화된 배달 열차 네트워크를 통해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의 실소가 터져나올 뿐이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제가 독일에서 바리바리 쌓은 짐들을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숙소까지 운송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이건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인프라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신반의하며 키오스크를 터치하며 주소를 입력하고 사물함에 짐들을 전부 넣으니 스마트 사물함은 오늘 오후 9시까지 목적지로 짐을 배달해주겠다는 놀라운 정보를 알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택배 한 번 받는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택배 인프라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이런 불가사의한 상황에 기가 차서 곧장 영무실로 들어가 따지듯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영무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죠. 한국의 지하철 인프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러한 훌륭한 지하철 인프라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본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철 짐배달 서비스는 일부 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하철을 통해 배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노약자 위주로 채용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당일 배송 서비스가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는걸요? 당신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은 다른 건 다 참아도 택배가 늦게 오는 건 못 참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선진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후진국인 줄 알고 오게 된 한국에서 오히려 한국에 비한다면 독일이 후진국이 된 상황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영무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숙소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무거운 짐 없이 숙소로 향하는 기분은 몹시 홀가분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 애써 그러한 홀가분함을 부정하기만 했죠. 그러면서 저는 한국의 다른 곳에서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분명 중국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한국은 후진국이라 위조화폐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발전이 덜 된 시골의 경우에는 화폐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장신구 같은 물건으로 물물 교환을 한다는 소리까지 했거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원시적인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숙소 앞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물물 교환을 하기는커녕 이들은 화폐조차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결제를 휴대폰 결제나 스마트워치를 통해 1초 만에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은 이미 독일의 수준을 초월한 지 오래인지 이곳에서는 노인들마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휴대폰 결제라는 최첨단 결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곳은 분명 편의점이었음에도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황당한 마음에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바코드를 찍고 스마트워치를 통한 결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한국인 할아버지께 영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번역기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인 할아버지는 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곳은 무인 편의점이거든요. 한국에는 이렇듯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만약 이곳 물건이 익숙하지 않다면 상품의 가격표 옆에 붙어있는 QR코드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의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QR코드를 통해 전 세계의 언어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노인임에도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기술에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인들의 저력이 바로 이런 건가 싶어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독일의 노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문자조차 제대로 못 보내고 외국어는 당연히 구사하지 못하는데요. 독일 노인들이 새로운 것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 노인들의 이러한 저력은 정말로 존경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독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는 중국인들이 해외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들은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다는 것은 인지했고 한국은 생각보다 꽤 멋진 나라라는 것은 알겠으나 그럼에도 저는 해외 생활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개강을 한 뒤 한국인 친구를 사귀어 그 한국인 친구를 이용하는 거였는데요. 분명 중국인들은 가난한 한국에는 변변한 집조차 없어서 평범한 한국의 서민들은 가축들이나 잘 법한 축사와 같은 건물에서 잠을 청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한국인 친구의 집에 들어감과 동시에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친절하고 남을 도우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개강을 하자마자 한국인 친구 혜수와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낯선 타지에서 혼자 고생이 많다며 수업에 관한 자료들이나 여러 생활용품들을 챙겨주었고 저는 그런 사려 깊은 혜수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솔직히 이제는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평범한 가정집의 모습이 궁금한데 혹시 집에 초대해 줄 수 있냐는 다소 무례할 수도 있는 요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혜수는 너무나도 흔쾌히 제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의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에 저는 약간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집은 분명 형편없다고 들었는데 그런 모습을 외국인들에게 들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혜수의 아파트에서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공동 출입문에 방범장치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혜수의 집이 개인 현관에도 스마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고 스마트 도어락은 스마트홈 허브와 상호 연결된 스마트 카메라, 모션 감지기 및 경보 기능까지 갖춘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실시간 모니터링, 안면 인식 및 주택 소유자의 스마트폰에 자동 경보를 제공하기까지 했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고성능의 기기를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그저 현관에 뚫려 있는 작은 렌즈를 통해 거동 수상자를 살펴보는 게 전부고 이러한 수상한 사람이 사각지대로 숨어버린다면 그마저도 볼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최첨단 기계가 모든 장면을 감시하고 자동으로 증거까지 남겨준다니 한국은 마치 독일보다 50년은 앞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혜수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건네오더군요. 물론 스마트 도어락을 사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한국인들 대부분은 이러한 방범 기능 도어락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음에도 통 사용하지 않아.
한국은 강도나 좀도둑 자체가 전혀 없는 국가거든. 우리 집에서 이러한 스마트 도어락의 방범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기 때문이야. 정리가 좀 되면 배터리만 잡아먹는 쓸모없는 기능은 전부 꺼버리려고 해. 아니,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국가면 있는 방범 기능마저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런 게 바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인들만의 신뢰와 유대의 문화인가 싶어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방범 기능을 구태여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도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니 이건 정말 멋지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변변한 집조차 없다더니 실제로는 전혀 달랐거든요. 일단 저는 해수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느끼고 꽤나 당황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없음에도 이러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한다는 건가? 저는 이건 자원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해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해수는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하이케, 너 감이 좀 좋구나?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사용자의 일정과 선호도를 학습하여 난방과 냉방, 그리고 습도를 최적화하는 스마트 온도 조절기가 보편화되어 있거든. 이 스마트 조절기는 집이 비어있을 때 전기와 가스를 절약하고 주민들이 돌아오기 직전에 자동으로 난방이나 냉방을 시작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안한 환경을 보장하고 있지. 도대체 한국만 22세기에서 살고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부유함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 가정집의 가전제품들 또한 그저 일반적인 제품이라고는 보기 어려웠거든요. 특히나 한국 가정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스마트 냉장고는 식료품이 부족할 때 집주인에게 알리고 사용 가능한 재료를 기반으로 요리법을 제안하며 누락된 품목에 대해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었는데요. 독일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척이나 높았던 저는 그야말로 한국이라는 도시에 온 시골 사람처럼 그저 놀란 눈을 비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한국인들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뒤 해수의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셨고 해수의 어머니는 친구인 저를 보더니 정말 끊임없이 음식을 내오시기 시작했거든요. 해수의 어머니는 외국에서 왔는데 한국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며 삼겹살과 갈비를 내어주시고 치킨을 주문해 주시더니 이내 그래도 한국에 왔으니 한국 음식을 먹어봐야 하지 않겠냐며 각종 전과 떡볶이, 잡채, 김밥 등 음식들을 계속해서 내주셨죠. 물론 독일에서도 딸의 친구는 환영받는 존재긴 하지만 이렇게나 귀한 손님 대접을 받는 경우는 일절 없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사람다운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배가 터져라 음식들을 집어넣었지만 결국 한계를 느끼고 어머니의 큰 손에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해수의 어머니는 과일과 음료는 배가 부르지 않다면서 각종 과일과 한국의 전통 음료인 식혜까지 내오시며 제게 끝까지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결국 잠깐 산책을 나가자는 해수의 구원 덕분에 저는 어머니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수와 함께 밤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여러 생각에 잠기며 결국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일전에 제 짧은 식견에 대해 큰 반성을 하게 됐고 한국은 독일보다도 선진국이며 한국인들을 겪다 보니 이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 만에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형용할 수 없는 강력한 울림을 받았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다짐하게 됐죠. 이 나라야말로 구제불능이었던 제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이렇듯 완벽한 한국인들과 함께라면 제 아무리 문제아인 저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60년 전에 독일인 광산 관계자들이 한국인들에게 인간성에 대해 배웠듯이 저 또한 그들의 후손에게 따뜻한 인간성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한국의 결점 찾기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